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결혼은 3년 차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11살 딸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늦게 결혼식을 올린 거냐, 아니면 재혼이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 딸아이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랍니다. 저는 남편과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유년기를 이곳저곳 친척들 집을 전전하다 살다 보니 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을 안고 살아왔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항상 연애를 할 때도 의뢰 연애를 하고 애정을 갈구하다 보니 친구들이 너무나 걱정이 된 나머지 심리 안정을 위해서 식물을 기르는 동호회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나이라 눈길이 갔는데 딸이 있다고 해서 기혼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점점 식물을 기르면서 저도 활기를 찾게 되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네 학원에 갔다가 남편이 딸을 데리러 온 것을 보고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그때 남편이 돌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답니다. 어머, 너 유미의 아버님 어떻게 알아? 원래 알던 분이셔? 아니, 이번에 들어간 식물 동호회에서 만났어. 진수 씨 딸이 너네 학원 다니고 있었구나. 몰랐네.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다. 아, 그래? 매번 유미는 아버님이 데리러 오시더라고. 한 번도 시간 늦어본 적이 없으시다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어머니는 데리러 안 오시는 거야? 아, 너 몰랐구나? 유미 아버님이 혼자 양육하고 있어. 그래서 매번 아빠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그러거든. 친구는 남편이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는 돌싱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일까 궁금함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친해지면서 술 한잔하게 되었는데 그때 전처 이야기를 가끔씩 해주었답니다. 남편은 아이가 돌이 되던 해에 전처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미 엄마랑은 돌쯤 헤어졌어요. 우리가 성인 되고 얼마 안 돼서 임신해서 결혼했거든요.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은 다들 친구도 마음껏 만나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유미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우울해하기도 했었죠. 제가 잘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유미 엄마는 그게 충분하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돌 때쯤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유미가 돌 때부터 혼자 키우신 거예요? 네. 여동생도 가끔 와서 아이 봐주고 부모님께서도 봐주시고 했는데 부모님도 지방에 사셔서 계속 돌봐주시기는 어려웠죠. 그땐 진짜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수월해요. 아이가 이젠 말을 하니까 의사소통이 좀 돼서 그나마 괜찮네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가늠도 안 되네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사실 유미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마음 접고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 씨랑 만나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때 잘 버틴 게 저한테 잘 된 일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은 딸이 돌이 되고 나서 혼자 아이를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아이와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런 것이 처음엔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미혼이라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아이를 만나고 보니 정말 내 딸인 것 마냥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가족이 없어 외로움이 많았던 저에게 딸은 저의 빈 마음을 채워주었죠. 아, 수영씨, 미안해요. 오늘은 우리 1주년 되는 날인데, 여동생이 급하게 일이 있다고 해서 유미랑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에이, 괜찮아요. 원래 진수 씨랑 유미는 1+1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젠 유미 안 오면 더 어색하다고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둘이서 데이트하는 시간 가져봐요. 알겠어요. 그래도 전 유미랑 진수 씨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더 재미있고 좋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내가 아이를 낳아본 것은 아니지만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이런 느낌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딸은 처음 이가 빠지던 날에도 유치원 추첨을 하던 날에도 저는 함께 했죠. 그렇게 하나둘 추억을 만들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어느 순간 저에게 엄마라 부르기 시작했고 저 역시 친달처럼 딸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둘째였어요. 여보, 우리 둘째 갖는 거 어때? 유미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당신 닮은 둘째 낳고 싶어. 여보, 나도 둘째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유미가 더 중요해. 지금 내가 둘째를 낳는다면 유미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유미가 마음이 아픈 건 보고 싶지 않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자. 유미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난 지금 유미만 있어도 충분해. 당신, 괜찮아? 그래도 당신도 아이들 좋아하고, 예전에는 많이 낳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랬었지. 예전에는 결혼하면 셋이고 넷이고 다 낳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내 마음을 유미가 다 채워줘서 이젠 유미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은 결혼 후 둘째를 낳자고도 했지만 사실 저는 혹시라도 둘째를 낳게 되면 딸이 서운할까 싶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 한 명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둘째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 둘뿐만 아니라 유미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아이의 친모였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친모를 만나고 싶은데 내가 있어 못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걱정은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었죠. 아가씨,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좀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언니, 뭐가 궁금한데요? 아, 다른 게 아니고 유미 친모랑 연락이 되나 해서요. 아, 언니,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빠랑 이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 온 적도 없고 아이를 만난 적도 없어요. 오빠도 물어물어서 아이 한번 보겠냐고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친모가 싫다고 했거든요. 그때 뭐 자기는 아이 안 낳은 걸로 하고 싶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도 엄청 충격받아서 다시는 친모랑 안 보겠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언니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유미가 친모를 궁금해하진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살짝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유미가 그래요?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어요? 아, 이번에 오빠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한테 연락이 한번 온 적은 있었죠 뭐. 오빠 결혼한다, 딸 있는 것도 다 알고 같이 살 거라고 하니까 별말 없이 전화 끊더라고요. 뭐 염치가 있으면
연락 못 하겠죠. 지금까지 만나보지도 않고 양육비를 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주변에는 아이 낳지도 않았다고 하고 다니니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언니는 정말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유미한테도 엄마는 언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가씨는 혹시라도 제가 불안해할까 싶어 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두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남편에게는 물어보아도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았고 저 역시 크게 궁금하지 않았지만 항상 친모 이야기에는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 왜 그럴까 생각은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남편이 그토록 싫어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도 친모랑 연락할 생각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집안에 똥을 싸질러 갔는데 없던 정도 다 떨어질만 하죠. 오빠가 전처 얘기 말 안 해줬어요? 네, 별로 말한 적은 없었어요. 왜요?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사이요? 뭐 좋다마다 할 것도 없었어요. 성인 돼서 첫 연애였는데 바로 임신해서 부랴부랴 결혼했었거든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자긴 10달 동안 아이 품느라 친구도 못 만났으니 아이 낳았으니까 놀러 다니겠다 선언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매일같이 새벽같이 술 마시고 들어오고 언젠가는 새벽에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걸 저랑 오빠가 가서 끌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가정에도 관심이 없고 아이에겐 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언니도 아시다시피 오빠가 좀 꾹꾹 참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동안 흥청망청 놀아도 뭐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혼하기 전에 유미 돌쯤 엄청 아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열이 거의 39도 넘게 올라서 응급실 계속 가고 약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오빠가 울면서 병원 가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오빠가 전처한테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얼른 오라고 했는데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연락도 없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도 꺼놓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엄청 크게 싸우고 전처가 집을 나갔는데 그 길로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얘기를 해서 이혼한다고 했거든요. 뭐 오빠도 많이 참았고 아이 보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터진 거였죠. 아가씨가 전해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딸아이의 친모는 돌쟁이 아이가 고열로 아픈 날에도 친구들 만나 술을 마시러 다니고 연락도 받지 않았던 것이었죠. 남편이 일을 하느라 출근을 했을 때에도 아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퇴근 후가 되면 기저귀가 터지다 못해 밖으로 소변이 샌 적이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그런 친모는 이혼 후에도 아이를 만나기는커녕 양육비도 한 푼 보내온 적이 없었죠. 그런 친모가 남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연락을 해왔다고 해서 저도 참 황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들려오는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혼 1년이 지나고 갑자기 어디서 알았는지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미 친모예요. 진수랑 결혼했다고는 들었어요. 아, 네. 어떻게 제 번호는 아시고 연락하신 거죠? 그건 알 거 없고요. 우리 유미한테 혹시라도 나쁜 짓 하시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아무튼 유미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저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이 버리고 간 사람보다
제가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웃기네요. 갑자기 연락 온 친모가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죽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다는 게 사실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락이 오고 난 후 친모는 종종 남편에게로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친모가 아이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아이가 원할 경우에만 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했죠. 당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유미 친모가 갑자기 유미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영 꺼림칙하거든. 솔직히 내 생각은 별로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나 당신 생각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당신한테 연락 왔어? 나한테도 한번 연락 왔었는데 그 여자 참 웃기는 여자네. 왜? 갑자기 어떻게 당신한테까지 연락이 간 거야? 모르겠어. 갑자기 연락 오더니 유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더라고. 참 웃겨. 육아 한번 해보지 않았던 여자가 그런 말이라니. 참, 무슨 생각일까? 모르겠다, 진짜. 아무튼, 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혹시나 유미 생각이랑 당신 생각은 다를까 싶어서 얘기를 해봤어. 당신도 별로라는 거지? 나도 사실 굳이 지금 와서 그래야 하나 싶긴 하지만 사실상 그건 나한테 선택권은 없는 것 같고 당신이 유미랑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마 유미도 싫다고 말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물어보긴 해야 되겠지? 남편은 전처가 자신에게 연락이 온다는 사실부터 꺼림칙하다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와의 이야기 후 남편은 딸에게 친모를 만나겠냐고 물어봤지만 아이는 친모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자신에게 저만이 엄마라면서 얘기를 했다며 말을 했답니다. 딸의 그런 마음에 저는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딸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깊게 자리한 것 같아 마음이 아리고 쓰리기도 했어요. 저도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실 원망 아닌 원망도 하고 살았었는데 딸은 더더군다나 엄마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이혼을 해버렸으니 더 상처가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무한 사랑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아이는 건강하고 활발하게 성장을 했죠. 그러던 아이가 11살 때 갑작스럽게 고열이 시작되더니 5일 내내 열이 오르내림을 반복했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보아도 특별하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죠. 이곳저곳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단순히 열감기라고 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답니다. 남편은 나이가 11살이 되면서 출장이 잦아지게 되어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당신 괜찮아?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 잠은 좀 잤어? 유미는 어때? 나는 괜찮아. 유미가 더 걱정이야. 어제는 열이 좀 내리는 듯 싶었는데 오늘 아침 되니까 다시 열이 오르더라고. 왜 그런 걸까? 검사를 해도 이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이유라도 알면 치료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나보다 유미가 더 힘들겠지? 잠도 통 못 자는 것 같더라고. 내가 얼른 일 마무리하고 가볼게. 미안해.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당신한테만 다 맡기고 나는 일하러 와버려서.
미안하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 그래도 유미가 정말 잘 따라주고 있어. 이곳저곳 병원 가보자고 하면 싫어할 만도 한데 그래도 군소리 없이 다 따라와 주니 나는 고맙지. 몸도 아플 텐데 그래도 힘든 내색 많이 하지 않아서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벌써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아픈 유미 보면서 내가 다 아파주고 싶고 그렇다니까. 당신 몸이 더 상하겠소. 요즘 잠은 좀 잤어? 유미랑 통화해보니까 엄마가 잠을 통 못 잔다면서 걱정하더라고. 어떻게 모녀가 서로 걱정만 하고 똑 닮았네 아주. 유미가 그랬어? 아휴, 정말 엄마가 유미한테 더 배워야 되겠네. 여보, 우리 같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도 잘 마무리해서 와. 어쨌든 계속 검사도 하고 있고 뭔가 방도가 나오겠지. 남편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며 웃으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딸아이의 열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아이는 제가 잠을 잘 못 자면 하루 종일 제 걱정만 했죠. 딸아이는 제가 자신을 돌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자꾸 빠지자 정말 속상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주고 걱정해주면서 그 시기를 잘 버텨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딸이 고열로 입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전처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미 병실로 들어오는 얼굴에서부터 화가 가득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내 따귀를 올려쳤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아이 역시 크게 놀란 상황이었어요. 내가 얘기했지?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엔 너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고열? 고열로 몇 날 며칠을 입원하고 있는 게 말이나 돼? 너 우리 딸한테 뭔 짓 했어? 뭔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나 아파? 저기, 진정하고 일단 밖에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왜? 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 여기서 해. 당신이랑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얘기해야 되겠어. 개모라고 애 미워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해서 이 사단을 내? 아이 다 듣고 있으니 제발 진정하시고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요. 이건 내 몸에서 손대지 마.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소중히 여겨주기는커녕 아프게 만들었다고?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전처를 보며 저는 따귀를 맞았다는 사실보다 딸아이가 혹시라도 듣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얼른 수습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처는 제 손을 뿌리치기 바빴죠. 그러던 중 딸아이가 갑자기 친모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 거지야! 어머,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못 나? 얘 왜 이러는 거야? 이건 나! 저의 팔을 뿌리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는 전처의 모습을 보고 딸아이는 친모의 머리를 잡아서 저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친모는 더욱 놀랐죠. 데리고 나가려던 찰나에 친모는 딸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나 준 은혜도 모르는 게 어떻게 니네 엄마 머리를 잡아당기니? 네가 잡아야 할 머리는 내가 아니고 이 아줌마 머리야. 넌 우선 똑바로 정해서 행동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직 어린애한테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내가 친모인데 못할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애가 아픈 거 맞아요?
하는 거 보니 아픈 거 같지도 않은데. 뭐라고요? 당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당장 따라 나와요. 저는 친모의 손목을 잡아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친모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을 저의 딸이었어요. 속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겨우 진정하고 저는 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낳아준 은혜를 말해?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나 유미 낳아준 엄마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권리는 충분하지. 그리고 당신은 유미 친모가 아니고 계모잖아. 계모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몰라요? 당신 우리 유미한테 뭔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 아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보다 내가 유미 더 잘 알고 정성으로 키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한테 내가 이런 소리 들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고작 몇 년 키운 거 가지고 생색은? 뭐 유미 무슨 병이라도 걸렸어요? 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뭔 병이 걸렸겠어?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져. 어디 아픈가 보네. 유미 진단서 내가 받아야겠으니까 준비해요. 그게 당신이 왜 필요한데? 당신은 우리 딸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낳았다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은 유미 낳기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알기나 해? 딸한테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어쨌든 진단서 저한테 보내요. 학대 흔적 내가 찾을 테니까. 학대? 혹시 본인 얘기하나? 돌쟁이 놓고 다닐 때는 학대라고 생각 안 했나 보지? 저는 딸 친모의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나 기가 막히기도 했죠. 갑자기 진단서까지 전해달라고 하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출장 가서 며칠 후에나 돌아온다던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전처가 밖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랐죠.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오랜만이야. 내가 여기 못 올 때인가? 내 딸이 아프다는데 와봐야지. 근데 당신은 이런 것도 말 안 해주고 너무하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지금껏 아플 때 연락해도 한 번 보이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오다니? 당신도 참 대단하네. 칭찬이야? 고마워. 어쨌든 딸 아프다고 하니 한번 와봤어. 계모가 혹시나 우리 딸 때렸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말 조심해.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아이 낳고 한 것보다 훨씬 배는 더 잘하고 고생한 사람한테 그딴 말을 짓거려? 애처가 납셨네. 아무튼 우리 딸 괴롭힌 흔적 있으면 이 여자고 당신이고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웃기네요, 당신. 10년 동안 한 번을 연락도 면접 교섭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부모 대접 받고 싶었으면 지금까지 안 준 양육비나 내놓고 말이라도 하던지.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양육비도 한 푼 안 줘놓고서는 무슨 부모 노릇이야? 전처는 양육비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리를 벗어나기 바빴어요. 부랴부랴 병실로 들어가 보니 딸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웃으면서 아빠를 맞이해 주었죠. 남편이 올 거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니 깜짝 놀라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며칠은 더 있어야 올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어? 사실 동생이
자기한테 전처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 아이 아픈 건 또 어디서 알았는지, 어디 입원했냐며, 언제부터 아팠냐며, 병 걸린 건 아니냐며 꼬치꼬치 깨묻길래 대답은 안 하고 바로 끊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나도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이성에서 뭔가 여기 올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된 거지. 일은 다 마무리했어. 걱정하지 마. 당신 와서 든든하다. 얼마나 마음이 쓰였어. 아이 상태도 궁금했을 텐데. 근데 전처는 왜 갑자기 온 걸까? 글쎄, 사실 좀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뭐가? 무슨 일 있었어? 유미 돌 때 말이야. 지금처럼 며칠 동안 고열에 응급실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 그때도 전처가 아이가 크게 아픈 것도 확인하지 않고 진단서는 떼고 갔냐? 이런 것만 엄청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보험금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때 정말 온갖 정이 다 떨어졌는데 또 유미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나타난 거 보니 정말 없던 정도 다 털린다. 정말? 설마. 그래도 친모인데 자식 아픈 걸로 보험금 타먹을 생각을 하다니? 나도 그게 참 황당하고 이해도 안 되더라고. 이번에도 아이 아픈 것만 잔뜩 물어봤다고 하니까 그때처럼 그런 생각으로 찾아온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 남편은 딸아이가 돌 때 크게 아팠을 당시에도 전처는 아이가 괜찮냐고 물어보기는커녕 진단서는 떼어왔냐 등등만 궁금해했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지만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저는 꼭 그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역시나 친모는 그날 이후로도 아이의 병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나타나 있었고 딸아이는 그런 친모를 보면서 화를 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여긴 또 어떻게 왔어요? 아니, 아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오는 건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왜? 어디가 아픈 건데? 아니, 어디가 아픈지도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알 필요도 없고 말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병실에서 나가주세요. 딸도 지금 너무 불편해 하잖아요. 불편하긴.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지. 어색?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색하죠. 어쨌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얘기 좀 합시다. 말할 것도 있고요. 저는 짜증이 난 얼굴로 화를 내고 있는 딸아이를 진정시키고 친모를 이끌고 밖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날은 저도 친모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날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병실에 찾아오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유미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굳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겠어요? 핏줄이니까 당기니까 오는 거지? 솔직히 핏줄도 아닌데 챙겨준다는 게 어렵잖아요. 나는 유미랑 피로 이어진 사이인데 그쪽은 무슨 사이예요? 솔직히 유미 아빠 아니었으면 서로 알지도 못했을 사이 아닌가? 뭐라고요? 피로 이어진 사이? 겨우 피 조금 줬다고 평생이라고 생각해? 당신 참 뻔뻔하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질 수 있는지 배워보고 싶다 정말. 애를 안 낳아보니 내 마음을 알겠어 당신이? 어찌되었든 유미 어디가 아픈데? 큰 병이야? 친모는 계속해서 어디가 진짜 아픈 건 아니냐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친모의 얼굴을 보고서는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얼굴은 걱정이 아닌 궁금증으로 가득한 얼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서는 또 상처 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까? 내가 언제 상처를 줬다고 그래? 당신이 계모니까 우리 애 때려서 이렇게 아프게 한 건 아니야? 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아이가 당신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것 빼곤 당신 뭘 했어? 당신은 아이를 낳은 것만 했지 다른 건 하나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고작 몇 년 키웠다고 아이 엄마라도 된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유미는 내 딸이지 당신 딸이 아니야. 끝까지 엄마 노릇은 해봐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 한번 엄마 노릇 제대로 해봐. 근데 엄마 노릇 하려면 그간 안 줬던 양육비도 다 줘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아,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소장 날아갈 거야. 뭐? 양육비? 그걸 당신이 뭔 자격으로 언급해? 내가 아니어도 남편이라도 했을 거야. 당신 그동안 아이는커녕 아이 낳았다는 것도 숨기려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해놓으셨잖아. 원하던 대로 당신 임신도 출산도 하지 않았어. 그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 둘 중에 하나만 해. 내가 당신 출산한 거 숨겨줄 테니 더 이상 아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 혹은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일시불로 납부하는 거. 어떤 걸 할래? 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한 번에 보내? 그래. 당신 의지는 그것뿐이야. 딸아이보다 돈 몇 푼이 더 벌벌 떨리는 일이지?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거라 생각해? 당신 요즘 만나는 사람도 있지 않나? 그 사람은 당신이 출산했다는 것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알아? 뭐? 치사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겠지? 그건 내 자유지. 그건 좀 겁이 나나 보네? 역시 한번 쓰레기는 뒤집어도 쓰레기란 게 사실인가 보네. 지금 바로 집으로 가봐. 양육비 소송 서류 갔을 테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라고. 진모는 당연히 양육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진모는 혹시나 아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보험을 노리고 접근을 해온 것이었어요. 아이 이름으로 된 보험을 조회해보니 친모가 가입한 보험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가 퇴원을 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모에게 전했던 양육비 청구를 중단할까 싶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받아내야 되겠더라고요. 끝까지 청구를 진행하자 친모는 저에게 연락도 왔습니다. 야, 소송 취하 안 해? 내가 돈이 있으면 어른이 양육비 주겠지. 없는 걸 어떻게 하니? 아, 돈도 없으신 양반이 여행도 가시고 자동차도 바꾸시고 명품백도 척척 들고 다니시는가 봐요. 너 어떻게 알았어? 내 뒷조사하니? 뒷조사는 당신만 하는 건 줄 아셨나 봐요. 당신 똑똑히 들어. 양육비 청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미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당신이 유미에게 남긴 상처, 그거 치유해 줄 거라고 내가. 그 돈 꼭 받아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라도 줘야 할 거야. 네가 무슨 권리로? 당신이 뭔 권리로 얘기를 해? 나 내 딸 엄마니까 내 딸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가만둘 수 없지 않겠어? 딸이 싫다는 사람 떼어내는 게 내 일이야. 진모는 양육비 청구로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날 이후로 열이 나는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건강해져서 저희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생각해봐도 친모의 행동은 참으로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낳기만 했다고 다 엄마가 아닌데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참 웃기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된 딸이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요.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야 정리하게 되어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지 이혼할 거라곤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3년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사건의 발달은 결혼하고 나서 1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니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말을 회사 직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한 달 정도 쉬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받은 뒤 집에서 당분간 쉬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자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하나뿐인 장남이 다쳤다고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셨어요. 시누이는 자기 오빠의 모습을 지켜보더니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라며 한 달 정도 쉬는 걸론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달 쉬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세웠고 시누이의 말을 듣고 있던 시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저를 보시곤 제 생각은 어떠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모가 한마디 하셨네요. 내 아들의 몸이 우선인데 몇 달을 쉬던 몇 년을 쉬던 완전히 몸이 회복되고 나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너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회사로 출근하는 걸 원할 거 아니야. 다 낫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회사에 출근해서 턴나기라도 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푹 쉬었다가 일 시작하면 되겠다. 한동안 엄마가 자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때까지 걱정 말고 며느리 너는 집에서 쉰다고 눈치 주면 안 된다. 놀다 다친 것도 아니잖아. 엄마도 참, 새언니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결혼 1년 차인데 눈만 마주쳐도 꿀이 떨어질 시기 아니에요? 오빠, 나도 엄마 따라서 자주 올 테니까 새언니가 일 안 하고 밥만 축낸다고 뭐라고 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아빠도 같이 올 거죠?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남인 오빠가 다쳤는데 자주 들여다 보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 아들이 허리가 다쳤다는데 당연히 자주 와서 살펴줘야지. 우리처럼 관심 가져주는 가족들도 없을걸. 세아가 그렇게 해도 되지.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다치는 바람에 놀라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얼굴 보러 자주 오겠다는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없는 시간 동안 남편을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저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게 될지 몰랐네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허리를 다친 이후부터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과 함께 쓰는 안방이었고 나머지 2개의 방은 신혼집이라 제대로 갖춰놓은 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 아이 방으로 꾸며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머님, 지금 이 많은 짐들은 뭐예요? 오늘은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쪽 방에서도 아가씨가 짐을 풀고 있던데 여기서 지내실 건 아니시죠? 보면 모르겠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내 아들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그래도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너는 새벽같이 회사로 출근하잖아.
그 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주려고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아들만 신경 써줄 수는 없잖아. 몸은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우리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로 한 거다.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 방해될 일도 없을 테니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새언니 왔어요? 저쪽 방이 그래도 제일 작은 방이라서 저기는 제가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두 번째 방을 사용하시는 것보단 큰 방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냥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우리 오빠 수발 들어주려고 오신 건데 쉬시는 것만큼은 편하게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유, 됐다. 잠깐 얹혀 있는 건데 뭐하러 불편한 일을 만들어. 괜히 그렇게 했다가 속으로 내 욕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내는 걸로 만족한다. 저녁은 내가 미리 차려놨으니까 너는 그냥 밥만 퍼서 먹으면 될 거다. 우리는 진작에 먹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옷 갈아입고 쉬도록 해라.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동하셔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신우는 계속해서 안방은 시부모님께서 써야 한다고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남편을 좋은 표정으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며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물어보자 남편은 눈치도 없는 건지 이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라며 오히려 자기 식구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갑자기 옆으로 돌아 눕더니 인상을 쓰면서 자기 몸이 빨리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냐면서 큰 목소리로 되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몸이 좋아져야 회사로 복귀할 거 아니야. 맨날 누워있는 나는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이 다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둘의 집이기도 하지만 나도 편히 쉬어야 될 공간이라고.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부모님부터 아가씨까지 집안에 있으면 내가 발 디딜 틈이라도 있겠어? 주방에서 물 한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가족끼리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실망스럽네. 그래도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줄 알았어. 어떻게 환자인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다들 좀 들어와 보세요. 갑자기 왜 그러냐? 무슨 일인데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소리 지르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안 좋은 거 몰라? 세아가 무슨 일인데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야? 뭐겠어요? 우리가 한마디 말도 없이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오빠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새언니, 내 말이 맞죠? 봐봐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너 정말이니?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너는 아직까지 마음을 전부 열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 알았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말 안 해서 미안하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도록 하마. 당신 풀어놓았던 짐들 다시 전부 다 싸서 차에 실어 놓으세요. 뭐라고? 이제야 짐 정리 끝났는데 다시 전부 차에 실으라는 거야? 세아가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건 아니지? 가라고 하면 가긴 하겠지만 우리도 이 집에 있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허리를 크게 다쳤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것뿐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야 되겠니? 나보다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불만인 거잖아요. 이 집이 당신 거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순식간에 집안의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시부는 한숨을 쉬면서 풀어놓았던 짐들을 다시 싸기 시작했고 신우는 저보고 간호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하라며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면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시모는 제가 보라는 듯 신우에게 화를 내면서 짐이나 다시 싸라고 화를 내셨고 남편은 몇 달만 봐주면 되는 걸 가지고 조금의 배려도 없다면서 저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돌아 누웠습니다. 이미 전부 다 벌려놓은 상태라 짐을 다시 싸서 보내는 것도 참 난감했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남편을 도와주려 하자 제 팔을 뿌리치면서 시부모님을 불러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었네요. 저 혼자서 허리를 다친 남편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몸이 좋아질 때까지 있어달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정말 많았지만 다른 부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몸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지속적인 고통이 뒤따른다며 힘들어하길래 병원을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시부모님께서 다음날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 예정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남편과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말하길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했었는데 몇 달 동안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좀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허리에 있는 신경들이 손상을 받았는지 아직 전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전달받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었죠. 남편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댁 식구들과 또다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냐고 물어보자 길면 2달 정도는 물리치료 받아야 될 것 같다면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참에 시댁 식구들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며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몸이 회복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잖아.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거야? 당신은 가족이니까 편하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시부모님 집이 멀쩡히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집안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알아? 당신 아가씨 방에 안 들어가 봤지?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 남의 집에서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써야 하는데 발 디딜 틈도 없이 정말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시부모님께서도 처음엔 청소도 해주시고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 같더니 이젠 아예 손을 놓고 계시던데? 결국 내 집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치우게 되는 거잖아.
요즘 들어 신경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 당신이야 어차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편하기야 하겠지. 그런데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치워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한숨부터 나온다고. 어쩔 땐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정도야. 나도 그만큼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니 기분이 많이 상한 듯 보였었죠.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속에 있던 말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알게 모르게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방의 물건들을 전부 다 안방으로 옮기고 있길래 급하게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자 집안의 구조가 전부 다 바뀌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네요. 저번에도 상의도 없이 행동하시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시길래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게 되었고 제 목소리에 시부모님께서 놀라셨는지 행동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왜 아버님, 어머님 짐을 안방으로 옮겨 놓는 거냐고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옮기라고 했어.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옮기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셨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이 갈 곳이 없으시대. 이번에 처분하신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셨거든. 수익이 좋으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함께 생활해야 될 것 같아. 당신도 우리 식구랑 함께 지내오면서 이제는 서로 눈치껏 행동하고 도와가면서 잘 지내고 있잖아.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던 불만들은 내가 전부 다 고쳐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눈에 거슬리는 건 없을 거야. 이번에 좋은 곳에 투자를 좀 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집을 좀 넓은 데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다. 그때까지만 신세 좀 질 수 있지? 우리랑 함께 살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었잖아. 나중에 내가 신세 진 건 전부 다 보답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불만 있는 건 다 얘기해라. 내가 집안 살림이랑 부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새언니야, 워낙 마음이 넓으셔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도 앞으로 깔끔하게 생활하도록 할게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오늘 새언니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보실래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시댁 식구에게 봉사하려고 결혼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집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저는 차를 타고 오래간만에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당분간 머리도 좀 식힐 겸 친정에 있기로 했네요.
아빠는 엄마를 병으로 먼저 세상 떠나보내시고 혼자서 지내고 계셨었어요. 오래간만에 아빠 얼굴을 보는데 그동안 답답했던 순간들이 잘 풀리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흐르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일 있냐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신 아빠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지만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결해 주시려고 깊은 생각에 빠지셨어요. 아빠는 한참 동안의 침묵을 깨시곤 조만간 시부모님을 뵙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들에 대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저와 같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려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었고 그날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새벽같이 출근을 한 뒤 돌아오는 주말에 아빠와 함께 제 집에 죽치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동안 출퇴근을 친정에서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주말이 오기 이틀 전에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충격적인 말이 제 귀에 들어오고 말았죠.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셨어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빠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아빠는 부딪힘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나신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신 거였네요.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에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의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는데 한 여자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저에게 다가와선 오열을 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자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게 되었는데 상황을 들어보니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큰 건이 하나 들어와서 급하게 전화를 받다가 잠깐 앞을 못 본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아빠와 부딪히게 된 거였네요. 그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저희 아빠를 세상 떠나시게 한 가해 차주분 또한 오열을 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갓 태어난 아이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벌어진 사고라 저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해자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남편을 휠체어에 태운 채 많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네요.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하자 그제서야 제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며 괜찮냐고 제 손을 잡아주었고 남편과 시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해 차주분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맨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빠의 장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를 세상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더 이상 저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너무 마음이 아파졌고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 대신 아빠의 장례를 진심으로 도와주셨네요. 그렇게 아빠의 장례만큼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한동안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 채 아빠가 안 계시는 친정에 혼자 눈물을 삼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가 쏟아졌지만 당분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의 장례가 끝이 나고 한 달 정도 저만의 시간을 가진 뒤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께 전화가 와서 힘들지만 만나게 되었고 상대방의 보험사 측에서 주는 보상금 말고 가해 차주분들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 저에게 위로금을 전달해 주었어요. 돈 말고는 해결해 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죄송하다며 저에게 돈 봉투를 내민 뒤 제가 받지 않을까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언제 다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길래 별일 없으면 당분간 아빠 집에서 지낼 거라고 하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다면서 서둘러 집에 와주길 바랐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의 장례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줬던 걸 생각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발을 들였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한 뒤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건전지가 다 됐는지 먹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집안에서 시댁 식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고 있었네요. 언제 온다는데? 너도 빨리 누워서 준비해라. 멀쩡히 서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걔가 가만히 있겠어? 우린 이제 며느리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게 뭐예요? 길거리에 앉으면 어쩌려고 그런 무모한 투자를 해서 그 큰 돈을 전부 다 탕진해버려요. 그래도 저희가 장례식 때 최선을 다해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는 않을 거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도 잘해야 되겠지만 네가 제일 문제야. 항상 말을 할 때 불만도 같이 섞어서 말을 해서 사람 기분을 안 좋게 만들잖아.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니까 눈치껏 좀 행동해. 저도 이제부터 슬슬 일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알아봐? 그냥 이대로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만 받아먹으면서 살면 되지. 사돈어른 세상 떠나고 보상금 꽤 많이 들어온 것 같던데. 그 사돈어른 사고 낸 가해 차주분이 은인이지 뭐냐. 아주 타이밍도 좋게 사고가 나서 꽤 큰 돈이 들어왔잖아. 이참에 그 보상금으로 우리한테 생긴 빚까지 전부 다 갚아달라고 하면 되겠네. 당신 앞으로 남들 한다고 따라서 아무데나 투자할 생각 절대 하지 마. 그동안 저를 속이고 살아왔던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의 대화가 현관문 밖으로 들려왔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시모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네요. 도어록 건전지가 다 돼서 갈아 끼워야 된다며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맞아주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방에 누워선
힘들게 몸을 돌리는 연기를 보이더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부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힘겹게 휠체어에 앉혀 거실로 나오게 도와주었네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는 보상금 얘기였고 장례식도 끝났으니 기분 전환 겸 바람 좀 쐬러 가는 게 어떻겠냐는 시모의 말에 그렇게 해주겠다며 아빠의 장례식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하자 고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의 제주도 비행기를 티켓팅해 드렸고 남편은 허리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얘기하자 시부모님께서 남편도 바람을 쐬게 해줘야 한다며 같이 가길 원하셨네요. 시모는 여행을 다녀온 뒤에 기니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무슨 말을 하실 건지 대충 알고 있었죠. 분명 투자에 실패해서 제가 도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꺼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친정의 짐들을 마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다음날 제주도 여행 가는 거에 들떠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일주일이나 다녀오는 거였으니 상당히 만족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심부름센터를 알아봐 다음날 일정을 알려준 다음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주길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새벽같이 떠나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집을 떠나자마자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제 명의로 된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죠. 정신없이 모든 일을 끝낸 뒤 일주일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며느라, 우리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도착했는데 왜 문이 안 열리는 거니? 집이 비어 있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원래 번호가 먹히지 않네? 제주도는 잘 다녀오셨어요? 그 집 빈집이에요. 부동산에 내놨어요. 어차피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집안에 있던 짐들은 그의 이름으로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놨으니까 가셔서 돈 지불하신 다음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편함 보시면 이혼 서류 있으니까 일정에 맞춰서 오면 된다고 그이한테 알려주세요. 서류 봉투 안에 이혼 서류 말고도 다른 몇 가지 선물도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다시 제 핸드폰에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안에는 남편이 제주도에서 사지 멀쩡히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고 아파트 CCTV에서도 남편이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전부 담겨있는 증거물들까지 전부 넣어 두었네요. 잘못했다는 문자 오고 받지도 않을 전화가 계속해서 오길래 전원을 꺼버린 뒤 정해진 날짜에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애원을 하셨지만 제 마음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네요. 저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요구했지만 결혼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
당사자가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손을 들어주었던 거죠. 결국 남편은 되려 저에게 위자료를 토해내게 되었고 그렇게 시댁 집안을 내칠 수 있었네요.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시댁 집안은 알거지가 되었고 남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친다며 저희 아빠 집에 찾아와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했지만 이미 바닥까지 봤는데 제가 용서할 필요는 없는 거였죠. 정말 웃긴 건 시댁 집안들이 당장 돈이 없어서 작은 원룸 하나 겨우 구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저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에 찬물을 들이부었고 절대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강하게 닫았네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언제 또 찾아올지 몰라 조만간 아빠가 살고 계셨던 집도 처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좋은 날만 생겼으면 하네요. 저를 놓친 그 집안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에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고 남편의 나이는 33살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재작년에 있었던 사건이 떠올라 과거를 회상해 보니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펼쳐지더라고요. 정말 손에 땀을 줄 정도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펼쳐졌고 온 집안의 긴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긴장을 늦출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전개에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5살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늙었다며 젊은 여자를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인사한 첫날 면전에 대고 거침없이 얘기하셨고 그때 처음으로 상처를 받았었죠.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건 좋은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우리 아들보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거잖아.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젊은 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3년의 차이는 여자의 입장에서 엄청난 거다. 지금 결혼하겠다고 찾아와서 이런저런 준비하고 출산 계획까지 세우면 언제 아기 낳고 키울 건데 자리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의학 전문 기자? 그런 거 아무 쓰잘머리 없는 직업이 되는 거잖니. 일찍 결혼하고 출산해서 지금 아이 키웠으면 한창 일하고 있을 나이에 언제 애 낳고 일할래? 젊은 나이일수록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늙은 나이일수록 시간을 돈을 주고 사야 하니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을 테고 그래서 나는 이 결혼 허락하기에는 힘들 것 같구나. 아들, 내가 항상 말했지. 젊은 여자를 데려오라고. 너보다 나이 많은 여자 데려오면 무조건 손해라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나이가 많던 적돈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살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어머니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건데요? 이런 말 들으려고 제 여자 소개해주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이 사람 오늘 처음 봤으면서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어머니한테 결혼하게 해달라고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니고 형식상 얼굴은 보여드려야 해서 찾아온 거니 결혼 진행하는데 방해하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상처받게 하려고 안 좋은 말만 골라서 하시는데 제 어머니라는 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창피하네요. 더 이상 할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저희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저에게 안 좋은 말만 골라 하셨던 시모는 자기 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해 하셨고
제 팔을 잡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밖으로 데리고 나온 남편의 얼굴에는 화가 잔뜩 올라 있었네요. 저에게 대신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고 처음부터 모든 걸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잘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 생각했었어요. 인사드리러 간 날 아버님께서 지방에 급하게 일이 잡히시는 바람에 뵙지 못했었지만 약속된 날 함께 하지 못해 계속 마음이 쓰였었는지 따로 전화를 주셨고 다음에 다시 시간을 내어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모와 남편의 관계는 점점 더 안 좋아졌고 결혼 생각은 접어야 할 것 같아 포기하려던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울려왔고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통보일 것 같아 떨리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약속 날짜와 장소를 잡아 따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부르셨고 그렇게 시모와 단둘이 만나 어떤 말이 나오게 될지 두려운 마음 가라앉히며 시모를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약 3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하셨고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시길래 인사를 드렸지만 무시하며 본론부터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시모가 뱉은 한마디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길게 얘기해봤자 뭐 하겠니?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우리 아들과의 결혼 문제다. 한평생 내가 하는 말을 안 따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부터 얘가 이상해지더니 도통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당황도 했지만 그만큼 너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심했다. 너랑 결혼시키기로.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결혼하자마자 애부터 가지거라. 너 지금 나이면 많이 늦은 거 알지? 나는 우리 아들 20살 때 낳았어. 그런데 너는 나보다 10년이나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지는 건데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 결혼하자마자 아기부터 가지려고 노력하거라. 내 조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 나도 더 이상은 할 말 없다. 애를 가지던 헤어지던 둘 중 하나다. 아기를 가진다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민규 씨 의견도 물어봐야 하는 거고 저도 결혼하자마자 덜컥 아이부터 가진다는 게 저희 생활도 없어질 것 같아 아무래도 대화를 좀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말 듣고 싶어서 너만 따로 부른 줄 알아? 전적으로 너의 결정으로 행동하라는 거 아니야. 네가 계획하면 당연히 우리 아들이 따라갈 텐데 뭐 이리 말이 많아? 결혼시켜주겠다는데도 불만인 거야? 안 그럼 그냥 때려치우던가. 나는 뭐 너랑 결혼시키고 싶어서 이런 줄 아니? 너랑 헤어지면 앞으로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 결정한 거다. 시모는 하고 싶은 말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회는 주어질 수 있었기에 시모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남편과 만나 설득 끝에 결혼하자마자 아이 계획을 세우기로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민하시고 성격도 날카로우셨던 시모가 결혼식 이후 저를 다른 사람 대하듯 적응이 되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제가 상상만 해왔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결혼식 이후 현실이 되면서 가정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자기 어머니의 성격에 놀란 눈치였고 심경의 변화에 대해 물어봤지만 원래 자기 성격이라며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결혼 이후 스트레스와는 거리가 멀 정도로 달라진 모습에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릴 정도로 현재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약속했던 계획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또다시 예전처럼 시모의 성격이 다시 돌아올까봐 걱정스러워 불안이 엄습해 오던 시점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저희 집에 시모가 들이닥쳤어요. 뭘 그렇게 당황해? 내 얼굴 처음 보는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 거니? 지나가던 길에 들려서 그런 거다. 요즘 잠시 쉬고 있다며? 아이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니? 내가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아기 서둘러 가지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너한테 너무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되려 임신할 것도 안 되겠다. 천천히 생각해라. 어차피 아기 안 낳을 거 아니잖아. 온 김에 저녁 같이 먹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괜찮지? 시모는 제가 임신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되려 몸이라도 상할까봐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되려 시모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고 시모가 집에 있는데도 무뚝뚝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짐을 정리했고 왜 그런 건지 이해되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답답한 마음만 가진 뒤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고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던 시모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서둘러 저녁 밥상을 차리고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던 도중 남편의 굳은 얼굴 표정에 심기가 불편해진 시모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왜 그런 건지 물어보기 시작했고 홀로 고민에 빠져있던 얼굴을 하던 남편이 분노한 눈빛으로 시모에게 신경질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그날따라 왜 이렇게 표정이 좋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실없이 웃고 그러세요? 밥 먹는데 불편해 죽겠네요. 어머니는 사는 게 아주 행복하시나 봐요. 아버지는 요즘 죽을 맛이라고 저에게 한탄을 하시던데 적당히 좀 하시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뭘 실없이 웃었다고 그래? 그리고 갑자기 너희 아빠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뭐가 힘들다는 건데? 그게 나랑 연관이라도 있다는 말이니? 지나가던 길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들렸는데 계속 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으면서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 말이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하던가? 어머니, 아버지 몰래 바람 피우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안 꾸미던 외모를 꾸민다며 외박도 자주 한다면서요. 아버지 전화도 피하고 그럼 뭐겠어요? 저한테 한탄을 하는데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왜 바람을 피운다고 그래? 아는 지인이 놀러 가자고 얘기해서 갔다 온 것 뿐이고, 그리고 나는 여자 아니니? 화장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나도 먹을 만큼 나이 먹었으니 그냥 맨 얼굴로 다녀도 다니라는 말이네. 여자의 길 포기하고 남은 인생 살라는 말이잖아. 나도 너 낳기 전에 수많은 남자들이 줄을 지어 따라다녔어. 시모는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시아버지의 말만 듣고 그동안 자기를 바람난 여자 취급했었냐며 되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난리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남편 또한 당황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집으로 돌아가신 시모가 아버님과 심각할 정도로 다투셨고 그날 이후 시모는 자기 아들과 남편에게 받은 큰 상처의 후유증으로 종적을 감추고 말았어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정확한 증거도 없이 몰아가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남편과 아버님 또한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들어올 거라며 놀란 마음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간은 하루 이틀 지나 일주일이 지났고 불안한 마음에 결국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의 얼굴은 폐인이 된 것처럼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두 번 다시 시모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는지 결국 남편은 눈물을 흘렸고 아버님은 그동안 입에도 대지 않았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집안은 풍비박산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은 넘기지 않겠지 생각했던 게 한 달이 지나 두 달을 넘겼고 경찰서에서도 시모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종적을 감춰버린 시모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남편과 아버님의 극단적인 생각에 결국 다니던 일도 그만둘 정도로 남편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어요. 돌아오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가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찾아다녔잖아. 내가 그때 어머니한테 상처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전부 내 잘못이야. 나는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어머니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닐 거니까 당분간 내가 집에 오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래. 어머니를 찾지 못한다면 나 또한 이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당장 내일부터 어머니가 계실 만한 곳은 찾으러 다닐 테니 그런 줄 알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너무 계획 없이 무작정 돌아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경찰서에서 발에 불이 나도록 찾고 있는데 별다른 소식이 없잖아.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찾으려고? 너무 섣부른 판단 같은데? 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듯 묵묵히 짐을 챙기며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보였고 오랜 기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모가 하루빨리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내길 간절히 바랬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의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게 되었고 아버님 또한 폐인이 돼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집에서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흘러버린 어느 날 취재차 병원에 잠시 들려야 될 일이 생겨 산부인과 원장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울 정도로 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 분위기가 느껴져 밖을 살펴보니 간호사분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 간호사에게 물어보자 나이가 많으신 분께서 만삭이 되셔서는 지금 출산이 임박했다며 다급하게 출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자 50대가 넘었다며 분만실로 급하게 향했고 저 또한 50의 나이에 출산하시는 분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곳을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분만실에서 들려왔고 귀에 익은 목소리에 발걸음이 분만실로 향하자 제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분만실에 적혀있던 이름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하며 부인하려 했지만 분만실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확실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분만실의 문을 열어본 순간 가쁜 숨이 차오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출산의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는 시모가 분만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분만실에 들어가려던 간호사가 제가 문을 열게 된 모습을 보곤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제 몸을 밀치고 분만실로 들어가려는데 간호사 손에 쥐고 있던 입원 차트가 눈에 들어왔고 그곳에 적혀있던 보호자를 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며 제 옆에 멈춰선 한 사람이 시모의 이름을 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을 보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시모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저앉은 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도 없었네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왜 저희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정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제가 갑자기 옆에 나타나니까
많이 놀라셨나 봐요.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셨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왜 시어머니를 여태까지 찾을 수 없었는지 모든 걸 알 수 있겠어요. 경찰분들도 당연히 찾을 수 없었겠죠. 정말 대단하세요. 언제부터였어요? 저희 모두를 속이고 언제부터 서로 그런 사이였냐고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제 말 안 끝났는데 어딜 들어가려는 거야? 지금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이런 일을 꾸민 거야?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는 거야?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끌고 오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몰라요? 이제 어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대답해 보라고요. 둘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요? 설마 저 결혼식 날 둘이 눈 맞은 거예요? 큰아버지 계속 입 닫고 있을 거냐고요? 이 사실 큰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설마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미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 못했는데 복자가 임신이 된 걸 한순간부터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서로 얼굴을 보게 되었지. 하지만 네가 알고 있던 그 상황보다 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 복자와 나는 오래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첫사랑이었단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되었지. 우리의 사랑이 아직까지 불타오른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네가 예상한 대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단다. 거기는 너희 큰어머니도 오지 않는 곳이니까 당연히 모르고 있었던 거고. 일단 복자 옆에는 내가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너무 늦은 나이라 출산하는데 위험할 수도 있단다. 충격적이게도 큰아버지와 시모는 둘이 오래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헤어진 뒤 다시 만나게 되면서 눈에서 불꽃이 튀어오른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하신 말들이 떠올랐고 며칠 동안 외박했던 건 큰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시에서 지정해준 어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댐에서 좌대를 놓고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편이죠. 배 타고 좌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큰어머니는 당연히 그곳에 들어갈 일이 없었고 큰아버지는 새벽에 그물을 거들어 갈 때와 그물 놓으러 갈 때 그리고 그물을 손질할 때 거의 하루 종일 좌대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시모는 큰아버지와 거의 매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기를 사용해서 전기 또한 들어오니 난방까지 전부 되는 곳이라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가끔 시모를 데리고 나와 목욕탕도 가고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폐경이 되지 않았던 시모에게 임신이 되었고 충격적이게도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큰아버지의 자대 안에서 만삭이 될 때 동안 숨어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왜 결혼식 이후 갑자기 저에게 잘해줬는지 또한 알 수 있었네요. 분만실에서는 시모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와 불안에 떨며 옆을 지키고 있던 큰아버지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고 둘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이런 일들을 꾸몄지만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했던 저희 남편과 아버님 그리고 한평생 큰아버지만 바라보고 계셨던 큰어머니의 마음을 찢어버린 두 사람 모두 용서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온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제가 한 말에 경악을 하며 모두가 한 걸음에 산부인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분만실에서 나온 큰아버지를 본 큰어머니는 멱살을 잡으며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큰아버지의 말에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고 더 이상은 이 사람들과 함께 가족을 꾸릴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복자를 잊은 적이 없었어.
나에게 있어 첫사랑은 복자 하나뿐이었다고. 그리고 나는 지금의 결정 후회하지 않아. 우리의 사랑을 누가 이해하겠어? 30년이 넘는 세월의 기간 동안 너무 그리웠다고. 아직도 그때 서로 사랑했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거고 태어난 아이와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한 행동이 이기적이라도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도 찢어뜨릴 순 없다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세요? 어떻게 큰어머니를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러요? 미안하다. 전부 내 잘못이다. 아들, 여보, 미안해. 나는 우리 광덕 씨를 영원히 잊지 못해. 그 사람을 나 또한 한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그리웠었어. 그런데 세아가 결혼식에 나타날 거라곤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리웠던 것만큼 참아왔던 감정이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둘은 사랑하게 되었어. 그 누가 말려도 우리의 사랑은 끝까지 갈 거야. 당신에게 말 못해서 미안해. 나도 조금의 양심은 있었는지 상처받게 될 당신의 모습이 마음 아파 그동안 숨어 있었어.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 세아가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 실망시켜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다. 그 순간 아버님은 큰아버지의 얼굴에 주먹이 날아갔고 큰어머니는 출산으로 힘이 하나도 없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뒤늦게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 두 가족의 싸움에 끼어들어 힘겹게 말리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분들까지 합세하면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네요. 그렇게 시모와 큰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두 가족 모두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잠깐 불타올랐던 사랑이 그리워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아버님과 그리고 큰어머니는 폐인이 되셨고 남편 또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린 시모의 행동에 많은 충격을 받아 몇 날 며칠을 술로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를지 몰라 앞날이 걱정스러워 그만 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두 사람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 한 자기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며 매 순간을 괴로워하고 있었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절대 하면 안 될 행동을 했을 때 그걸 하늘에서도 두고 볼 수가 없는지 시모와 큰아버지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셨고 저희는 결국 장례식장에 발을 들여놔야만 했습니다. 아버님과 이혼을 하고 시모는 행복하게 살겠다며 떠났지만 잘 살 거라는 미래의 보장은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시모와 아이를 데리고 그물을 놓으려 배를 타고 가던 도중 시모의 발이 그물에 걸리게 되면서 물에 빠지는 상황이 생겼고 급하게 큰아버지가 시모를 구해주려 했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까지 휩쓸리게 되면서 결국 셋 다 그물에 엉키면서 물에 빠져버리는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큰아버지와 시모는 함께 영정사진으로 남겨져 버렸고 그걸 본 아버님과 큰어머니는 또 한 번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과거의 기억을 묻어두지 못한 채 세월이 지나 그때의 감정을 다시 되살려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른 끔찍한 결말이었고 장례식장에 주저앉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정사진만 바라보던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구더니 한참 동안 가슴을 치며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잘못을 하늘에서도 용서해 줄 수 없었는지 모두에게 벌을 내렸지만 10달 품어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가 있는 건가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이런 식의 결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한 게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하네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남편은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으로 상당히 힘들어했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 지금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네요. 시모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였는데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셨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제가 겪었던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과 마주치게 된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럴 때 과거의 기억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현실의 삶에 충실하며 살고 계시나요? 두 사람 모두 그때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셔서 이런 결말을 맞이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그날의 좋았던 기억에 빠져 현실을 망가뜨리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위 사람들의 행복까지 전부 빼앗아버리는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때론 힘든 날들도 있을 테지만 언제나 힘내시고 앞날이 펼쳐질 좋은 날만 생각하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